주간 브리핑. 2015년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육군은 페이스북에다가 대기하고 있다, 명령 대기 중이다, 불러만 달라, 이런 결의를 남긴 일부 예비역의 글을 묶어서 올렸습니다. 예비역의 이런 입장은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적어도 국가에 무슨 변고가 나든 상관없다, 나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람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런 이 예비역들에 대해서 찬사를 퍼붓는 보수 언론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솔직히 불편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신설된 TV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가 권위에 복종하고 국가에 순응하는 강한 남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까지 맞물려서 주권을 가진 소중한 시민 개개인이 국가의 부속품이 되는 게 온당하다는 메시지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름 없는 예비역의 애국심에 상응할 만한 납세 또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전쟁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전쟁 명언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어느 편이 스스로를 승자라고 부를지라도 승자는 없고 모두 패배자뿐이다. 모든 인류 죄악의 총합은 전쟁이다. 국민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정부는 한반도 위기 관리, 평화 유지로 답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의 꼭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접촉에서 쌍방은 최근에 조성된 사태의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남북의 2차 고위급 접촉이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녹음되는 아침 6시까지 최종 합의문 타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쟁점은 최근 지뢰 폭발, 폭격 같은 잇따른 군사 도발에 대한 사과 여부를 놓고 남과 북의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늘 낮 2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토요일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만났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또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하고 방명록에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일보는 유죄를 덮으려고 정치적 희생양 운운하는 뻔뻔한 한명숙 씨라는 제목의 사설을 오늘자에 실었습니다. 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법 개정 이후 여성으로는 처음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45살 전모 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이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대립하는 주장만 있고 증거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결국 수사기관이 어느 쪽 주장에 무게중심을 두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의자 전모 씨 측 입장이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경청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부실 수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는 그런 충정심으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심기일전해서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지나게 되지요. 지난 2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5년 임기의 절반을 맞아서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반기 국정 운영을 잘했다는 응답은 40.5, 잘못했다는 49.4%였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국민 TV 회복을 바라는 조합원 모임 컴백홈 대리운전 빌라데미의 제공입니다.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언론, 정치 권력과 결탁하지 않는 언론,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는 언론. 2013년 공정 언론을 향한 국민의 갈증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모두가 실패를 예언할 때 2만 7천여 조합원의 꿈이 국민TV로 모였습니다. 2015년, 이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마포구청 대강당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대의원 임시총회. 대의원 여러분의 참여로 국민TV의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대리운전 상식 퀴즈!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안 가는 곳 없이 무조건 갈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체 왁싱님 정답은? 컴백홈 대리운전. 스마트폰으로 기사님 별점과 후기를 보고 부를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체 왁싱님 컴백홈 대리운전. 정답입니다. 이제 모두 아시겠죠? 대리운전 생각날 땐 기억하세요. 컴백홈 대리운전. 제주도 귤밭 한가운데 별장을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빌라데미에. 방문 열면 보이는 한라산, 7분 거리의 협재 해수욕장, 마당 앞 바비큐 파티까지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제주 한경면 저지 11길에 위치한 빌라데미에, 가장 제주다운 제주의 집 빌라데미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빌라데미에 또는 010-7536-6465 010-7536-6465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북이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군 잠수함 50여 척이 기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완전 군장을 하고 전선 지역에서 사격을 준비하는 북한군 포병도 이틀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군은 그래서 북한의 제2의 도발에 대비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했는데요. 잠수함이 심각합니다. 북한군이 보유한 잠수함이 모두 70여 척인데요. 기지를 벗어난 잠수함이 50여 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탈 규모가 평소의 10배에 달하고 북한군이 잠수함 부대를 창설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 잠수함의 기지 이탈률은 도발 징후의 중요한 척도로 평가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이 같은 동향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압박으로 볼 수 있고, 회담이 결렬될 때 추가 도발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내용을 일면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북 고위급 접촉이 마라톤 협상으로 이어지면서 회의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1차 접촉 정회 사실을 전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벌써 3일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니까 협상장 주변에서는 결과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장외에서는 양측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듯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며 대치하는 양상이지요.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은 일단 군사적 충돌 위기를 막고 지뢰, 포격 도발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무게를 둔 반면, 북측은 도발 자체를 부인하면서 이번 사태뿐 아니라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과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 접촉에 나선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지난해 10월 인천 방문에서도 정무원 당시 국무총리를 만나서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는 대통로를 열자라고 제안하면서 큰 틀에서 남북 관계를 바꿔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산가족 상봉 정도가 아니라 5.24 대북 조치 해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사과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는 남측의 입장도 완고하기 때문에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이고, 연이틀 새벽까지 협상이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대북 심리전 방송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어떻게든 심리전 방송을 중단시키려는 북한이 다급하게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면서 남북 고위급 접촉에 매달렸다라는 북한 사정에 정통하다는 전직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포격 도발 이후 이틀간 집중된 북한군의 전쟁 위협은 실제 전쟁을 일으키려는 목적보다는 전쟁 공포를 조성해서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심리전 중단을 관철하려는 압박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 정말 그 대북 심리전 방송이 북한의 노기를 자극한 것이냐. 이를 두고 지난 토요일자 한겨레에서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발언을 제가 인용해 소개해드렸죠. 북한의 포격 이유는 대북 심리전 효과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송에 따른 전력 저하보다는 방송 내용에 담긴 체제 모독에 대한 분노였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 이후로 대북 심리전으로 북한 주민과 북한 병사들이 조직적으로 탈북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의 페이스북 글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전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상황을 안정시킨 건 기대 이상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러자 이제껏 북한의 강경 일변도에 군사 대책을 주문하던 평론가들도 방송에 나와서 대화를 주장하는군요. 만일 이 대화가 성공해서 남과 북이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로 반전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철의 여인, 한국의 마가렛 대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지뢰사건 또 사격사건에 대한 사과 내지 유감 표명과 함께 전방의 사격준비 태세에 돌입한 모든 핵심 무기를 평시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만 자제하고 계속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민간의 표현의 자유이므로 막을 수 없다고 버팁니다. 그 대신 북한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정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우회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번 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막은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의 케네디 정부에 비견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는 북한의 굴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거래라면 남북 비밀 접촉에서나 가능한 흥정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상이 된다면 북한은 국가로서의 위신을 잃지 않으려고 총력을 경주할 것이고 남측에 굴복했다는 결과만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남한과 합의를 했다면 김양건과 황병선은 북한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적절한 수준의 유감 표명은 할 수 있으나 그 대신 남측이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는 안 하겠다는 보장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박근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김관진 안보실장이 대화의 대표로 참석하는 이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강경파로 또 분류되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판문점 협상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상한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다른 대화 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가 박근혜 정부의 한계입니다. 그 이상 하고 싶어도 박근혜 정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북한은 더 큰 판을 벌여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모색할 것입니다. 물론 이도 쉽지 않겠지요. 이런 상황을 바로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문점 협상은 이를 타개하는데 역부족이지요. 그러면 휴전선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위기가 진전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대북 감시 태세를 낮출 만큼의 평시 상태로도 되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긴장은 지속되되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장기화될 개연성이 큽니다. 물론 이런 저의 예측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연성이란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 국내 대다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위기를 잘 관리했다는 용비어천과 일색이 될 것입니다. 이건 매우 확실한 이 정부의 전리품이 될 것이고요. 이 교착 상태를 풀려면 북한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럴 만한 내적인 동기나 동력이 없습니다. 아마도 한반도 외부에서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강대국 사이의 막후 협상이나 비밀 접촉에 기대를 거는 편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일보면에는 외신의 시각이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일본은 북한의 대화 제의 배경에 주목하는 한편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예측 불가능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상황을 오판할 경우 전면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긴장 상황이 실제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을 보니까 북한 김정은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도자인 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점을 고려할 때 대치 상황을 심각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회담이 재개된 어제 워싱턴 포스트는 남북이 이틀째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면서 한반도 갈등 우려가 일시적으로나마 약해졌다면서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경고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남북한 사태가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릴 항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기념일 열병식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회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언론의 태도는 남북한 모두의 냉정과 자제를 주문하고 있는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을 내놨는데 극우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박근혜 정권의 대응을 잘못 예측해서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한이 출구를 모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은 니케이는 회담이 긴장 완화로 연결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주말 한반도의 방송들은 하나같이 더위 먹은 듯. 우선 북한 TV. 지금 이 시각 남조선에서는 전쟁 공포증이 만연되고 있으며 부산에 있는 한 예비군 훈련소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중대 입장이 발표되자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었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훈련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훈련장 관계자는 훈련생들 속에서 극도의 공포와 불안이 감지되었다. 무슨 구실을 대서든지 기한 전에 집으로 가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기의 신체를 자해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인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와 라면과 음료수, 식용 기름 등을 무더기로 사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점안은 일대 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혼란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2시부터 3시까지만 하여도 온화한 공항에서는 예약된 손님들보다 3 내지 4배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으며 암시장에서는 외국행 비행기표가 본 가격의 10배 이상의 값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날로 만연되는 전쟁 공포증. 남조선 인민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무모한 전쟁 도발 책동에 매어 달리는 현 당국의 망동으로 하여 극도의 공포와 불안이 떨고 있다고 하면서 현 당국의 망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허위의 날조까지. 이런 북한 TV를 비웃는 방송이 있었으니 바로 남한의 TV조선. 북한은 여전히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쟁 공포가 만연해 있다고 허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보도 내용은 참 억지스럽습니다. 이런 TV조선은 지난 금요일에 어떤 방송을 내보냈나? 물론 대화는 필요합니다만 이 판국에 자꾸 대화론을 얘기하는 거는 뭔가 우리 쪽의 판단을 자꾸 흐리게 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북한을 잘못하면 두둔하는 듯한 모습도 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원칙론적인 거는 맞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타이밍. 그죠? 지금 타이밍에 지금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화하자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쏘았으면은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다 대고 우리 대화하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완전히 약점 보이는 거고 북한한테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주전론과 주화론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어떤 국민적인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번에 더 이상 물러났을 경우에는 더더욱 더 그 도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호한 것을 보여줘야 될 시점이다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일치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라고 하면은 야당이 적어도 이럴 때는 다른 목소리보다 좀 더 일치된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일관되게 대북 메시지를 아까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김정은이 뭐 혈기 넘치고 판단 잘못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평화 가져오는 방법 뭡니까? 핵항공모함 갖고 오고 막 이러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평화를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김정은이 죽여야죠. 그러니까 그런 참수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정도로 압박을 가해야지 되려 어떤 전쟁의 그런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작전이 발동이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더 국민들이 좀 불안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민 절대 불안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역량도 만만치 않고 만약에 지금 이 상태가 데프콘 지금 포 상태거든요. 3로 격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한미연합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작전 지휘권이 통제권이 한미연합사 행사입니다. 전쟁도 불사하자는 TV조선. 이런 TV조선에게 TV조선 앵커가 했던 말을 돌려주고 싶은데 보도 내용은 참 억지스럽습니다. 팟캐스트의 김엄마, 김용민이 만든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김용민 브리핑, 관훈 나이트클럽, 나는 꼽살이다, 정영진 체육의 불금쇼, 쇼 개블리. 그의 프로그램은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김용민 팟캐스트 광고 요청 홈페이지는 yongminc.kr, 용민c.kr. 전자우편은 김용민 PD @gmail.com입니다. 광고비의 가치를 아는 팟캐스트, 김용민 팟캐스트에 광고하세요. 용민c.kr.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네, 이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절반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19일부터 20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반기 국정 운영을 잘했다는 응답은 40.5%였고 잘못했다는 49.4%였습니다. 세대별로 평가가 엇갈렸는데 잘못했다는 응답이 20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무려 79%였습니다. 반면 잘했다라는 대답은 50대 55.8%, 60대 이상 71.6%에서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분석했을 때 잘못했다는 응답이 더 많은 곳은 호남, 서울, 제주, 그리고 경기, 인천이었습니다. 잘했다는 응답이 잘못했다는 응답보다 많은 곳은 대구, 경북, 충청, 강원이었습니다. 중앙일보 1면에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겨레와 세계일보를 보니까 전문가들의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 반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는데요. 한겨레는 6면에서 박 대통령 집권 2년 반 한계 없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건 사실은 보수 쪽 전원책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애는 썼는데 한 것이 없다. 또 보수 패널로 분류되는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1987년 체제, 즉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잘못한 정부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겨레가 정치학자와 평론가 등 정치 전문가 10명에게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물었더니 10명 모두에게서 평가할 만한 업적이 없다라는 답이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취임 첫 해 국정원 댓글 논란, 두 번째 해 세월호 참사, 그리고 올해 메르스 사태와 이에 대응하는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임기 절반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한겨레 6면을 보게 되면 이게 박 대통령 책임이라는 구체적인 지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박 대통령 임기 절반 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비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박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꺼린다는 점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대면 보고보다 서면 보고, 전화 보고를 선호하는 박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단순히 개인적 스타일을 넘어서 국정 운영 혼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는 겁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내부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걱정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지난 4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때도, 지난 5월에서 6월 메르스 사태 때도, 나아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도 늘 대통령께 보고를 언제 했느냐, 대면 보고는 했느냐 하는 점이 논란거리가 됐는데요. 지난 4일 지뢰 폭발 이후 그리고 10일 발표 때까지 일주일이 흐르는 동안 대통령은 주무장관인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통화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4차례 보고를 했지만 서면, 전화 보고였습니다. 지뢰 폭발 직후 NSC가 나흘 만에 열리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늑장 대응에는 박 대통령의 대면 보고 기피와 이로 인한 부정확한 상황 판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귀에 아른거리는 말이 있죠.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박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한 인사는 박 대통령은 컨텐츠가 없는 사람이다, 오랜 정치 생활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깜짝 놀랄 정도다, 대면 보고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친박계는 아니겠죠. 자, 세계일보 사면을 보면 정치원로 전문가 10사람의 국정 운영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4대 대선 공약,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국민 대통합, 정치 쇄신, 복지, 이 공약 중에 잘한 것이 없다, 국민이 체감할 성과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4대 대선 공약 중 잘한 분야가 무엇이냐 했을 때 10명 중 8명이 없다. 나머지 2명은 복지정책, 정치쇄신을 각각 하나씩 꼽았다고 합니다. 4대 대선 공약 중에 못한 분야는 무엇이냐? 10명 가운데 5명이 경제민주화, 3명이 국민통합, 1명이 정치쇄신, 기타가 1명이었다고 합니다. 리더십 평가 10점 만점에 4.5점이었다고 합니다. 잘한 게 없다고 하는데 4.5점, 후하게 점수를 준 건가요? 예. 한겨레 16면 가보겠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운데 개별 공공기관마다 도입 과정에서 회사 쪽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집단적 의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개별 노동자를 상대로 동의 여부를 묻거나 반대 의견을 낸 직원을 따로 불러서 찬성표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5대 화력발전 회사의 하나인 한국중부발전의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산업노조는 회사가 임금 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명목상으로는 직원의 자발적 동의서 제출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관리자를 통한 감시와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발전산업노조 신보령지부의 지부장이 며칠 전 회사 팀장과 만나서 녹취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팀장은 회사가 요구한 임금 피크제 관련 규정 제정 및 변경 동의서에 반대 의견을 밝힌 팀원 4명을 따로 불러서 찬성표에 동그라미를 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팀장은 항의하는 지부장에게 개인 의견이 100% 맞는다 치더라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에 반대로 갈 때는 꼭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중부발전, 남부발전, 곳곳에서 이런 파행적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거네요. 한국일보 30면을 보겠습니다. 이태규 사회부장의 편집국에서 칼럼이 있습니다. 한명숙 사건에 유감이 있다, 이런 제목인데요. 2009년 11월 어느 저녁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어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수사를 했고 참여정부 실세들인 J, K, H에게 돈을 준 진술이 나왔다는 이야기였다. J, K, H 각각의 사람이지요. 여러 채널로 시도해봤지만은 제보가 쉽게 확인되기 만무했다. 한 인사는 말해주지 못하는 이유를 알 것이라고 했다. 세 사람은 이전 정부의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핵심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었다. 어려운 확인 과정을 거쳐서 11월 13일 한국일보 1면에 JKH의 이니셜이 바뀐 기사가 나갔다. 자, 그런데 검찰 인사는 결국 H만 수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 정리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아무래도 정치적 기반이 강한 J와 K의 수사는 역풍이 강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H는 쉬운 대상이었다. 마침내 12월 보수 언론에 H의 실명이 공개됐고 그렇게 해서 1차 5만 달러 수수 사건은 본격화됐다. 네, 이 H가 누굽니까? 바로 한명숙 전 총리 아닙니까? 칼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검찰 의지대로 사건이 전개되지는 않았다. 돈을 준 사람에 대한 회유와 편법, 부실 수사가 언론에 폭로되고 그의 법정 진술마저 오락가락했다. 궁지에 몰리던 검찰은 1심 무죄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2차 카드. 이번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9억 원 수수 사건을 꺼내들었다. 공교롭게 여당조차 2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명숙 전 총리를 돕는 수사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수사를 잠시 중단하면서 이를 악문, 검찰은 9억 원 중 수표 1억 원이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증거를 찾아내며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성공한다. 이번에 대법원이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직접 증거라고 평가한 부분이다. 한 가지 이번 사건에서 얻은 교훈이라면 검찰에 타겟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한번 수사의 도마에 오르면 헤어나기 힘들고 시간을 끌어도 통하지 않는 검찰의 힘을 이번 사건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검찰이 승자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그 힘의 정당성을 많이 잃었기 때문이다. 검찰에 한번 찍히면은 그야말로 재미가 없다라는 교훈을 한명숙 사건이 보여준 것이다. 이태규 사회부장의 칼럼을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서울신문 11면을 보면 말이죠. 이희호 여사 방북 항공기를 폭파하겠다 이렇게 협박한 사람을 찾아낸 수사 과정을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북진멸공 자유인민 해방군은 이희호가 탑승할 이스타 항공 비행기를 폭파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런 정체불명의 메일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발송이 됐는데 보름이어 지난 20일 경찰은 협박용의자 박모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박 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메일을 보내는 등 나름의 용의주도함을 보였지만은 경찰은 다양한 사이버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포위망을 좁혀갔다는 겁니다. 실명 안 쓰는 G메일로 일본에서 발신했지만 협박 메일 속의 표현, 습관을 중심으로 해서 1년치 1배의 글 띄어쓰기까지 비교를 해서 2명에서 3명으로 압축했고 일본으로 출국한 기록까지 확인을 해서 이 범인을 잡았다는 겁니다. 딱 걸린 범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고생 많으셨죠. 예. 동아일보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업준비생들 도대체 자기소개서 소설을 쓰라는 거냐 라면서 항변하고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7개 항목에 걸쳐서 9,000자를 써내라. 공기업의 자기소개서 고시가 현재 횡행하고 있다는 건데 취업준비생이 꼽은 난감한 공기업 자기소개서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역할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을 기술하라. 이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2015년 인턴 채용 시험이었다고 하는데 최근 5년간 자신이 속한 조직이 없는 경우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그런 경험이 없어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015년 예금보험공사 인턴 채용 과정에서의 질문도 있습니다. 타인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해 자신을 버리거나 헌신했던 경험을 기술하라. 이거 뭐 거창한 경험이 있다고 가정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2015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인턴 채용에서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한국사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이거 뭐 사상검증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승만, 박정희를 써야 인정받는
이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또 2015년 예금보험공사 인턴 채용 때는 자기소개서 마지막 항목에 30자의 자기소개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5,600자를 작성했는데 또 자기소개를 하라고 해서 이건 뭐 골탕 먹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기업 측에서는 걸러내려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량의 자기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원자들은 이렇게 써놓으면은 다 읽어보긴 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떠냐? 미국 기관들 대부분은 자유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신면 기사입니다. 지난달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발표 직전에 관세청 직원 등이 관련 내용을 사전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등 3곳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화갤러리아 주가는 발표 6시간 전인 그날 오전 10시 반부터 상한가로 치솟아서 심사 결과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조사를 해봤더니 심사위원 또는 보조 인력이었던 일부 관세청 직원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합숙기간 동안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기기를 제출해야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 사람만은 휴대전화를 몰래 갖고 들어갔던 거지요.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합숙자와 외부인 간의 다수의 통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통화 대상자에는 합숙자의 배우자와 어머니, 조카, 고향 친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정부 관계자 말로는 일부 합숙자가 상대방 전화기에 남긴 문자 메시지에는 사전 정보 유출을 의심할 만한 내용도 적혀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사설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플래카드가 강남구 곳곳에 걸려 있는데요.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불만을 갖고 있는가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 결정고시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주에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에 냈는데 복잡하시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죠? 아시는 대로 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터를 개발하면서 서울시에 내놓을 공공기여금 1조 7천여억 원을 이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강남구 외에 다른 지역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강남구뿐 아니라 송파구의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등에 이 돈을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 보니까 말이죠. 구민대책위원회긴 합니다만은 신년이 강남구청장도 포함돼 있었네요. 강남구청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구로 꼽히죠. 재정 자립도가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데요. 신현희 구청장 말대로 강남구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영구임대 아파트가 적지 않긴 하지만 강북의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사회 기반 시설과 문화, 교육 시설이 훨씬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강남구는 한전터의 개발 이익 1조 7천여억 원을 혼자 독차지하겠다고 소송의 칼날을 빼어들었는데 부자의 탐욕은 신도 말릴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강남구의 행태가 꼭 그런 식이라는 지적입니다. 오늘의 날씨. 월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경기, 강원을 제외한 그 밖의 지방은 타이완 동쪽에서 북상하는 제15호 태풍 고니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기상청은 이 태풍이 모레쯤 동해로 지나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비는 낮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밤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전라남도에는 오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 경기에는 낮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일보의 지난 금요일자, 중앙일보의 오늘자 사설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수신문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경색 국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견해차가 뚜렷한데요. 조선일보부터 살펴보면 북한이 포격 도발에서 군사적 효과만을 노렸다고 볼 수 없다. 긴장을 고조시켜서 우리 사회의 피로감과 남남 갈등 유발도 의도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그 성격상 결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군사적 능력은 모자라지 않다. 부족한 것은 결의와 인내심이다.
우리 국민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만큼은 북에 끌려다니는 악순환을 끝내겠다고 결심하고 불편과 희생을 각오한다면 북의 도발 습성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 능력, 결의, 인내심, 그리고 희생, 각오, 전쟁하자는 얘기로 느껴집니다. 자, 반면 중앙일보 오늘자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남북 양쪽의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대결론자, 모험주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 감정을 부추겨서 남북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나서서 어느 때보다 현명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 한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예, 여러분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소설 어느 쪽에 동의하십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